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이 한마디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제 앞바다에 떠오른 인류 최대의 괴물 4척. 한 척에 3조 5천억, 모두 합쳐 14조 원짜리 3개, 최초 동시 건조였습니다. 일본은 자국 전력회사의 주문조차 만들지 못해 한국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원인을 캐러 거제로 떠난 30년 경력의 일본 관료. 그가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9년의 적자를 견뎌낸 한국의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냐며 전 세계가 경악한 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거제 앞바다에 도착한 그날 아침,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그것은 도저히 배라고 부를 수 없는 물체였습니다. 길이가 무려 332m, 축구장 3개를 일렬로 이어붙인 것보다 길었습니다. 높이는 73m, 아파트로 치면 25층을 가뿐히 넘는 강철 덩어리가 수면 위로 우뚝 솟아 있었어요. 무게는 68,000톤. 갑판 위에는 수천 개의 파이프와 탱크와 철탑이 거대한 도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새벽 바다 안개가 그 구조물의 허리를 휘감고 있어서 마치 강철로 만든 산이 바다에서 천천히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이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종이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똑같이 거대한 강철산이 그 옆에 또 하나, 그리고 그 너머에 또 하나, 그 뒤에 또 하나, 무려 4척이 한 조선소 안에 나란히 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고 멀리서 강철을 두드리는 둔탁한 금소금이 안개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일본어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가? 옆에 서 있던 젊은 수행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의관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겉만 번지르르한 겁니다. 저런 걸 4척씩이나 동시에 만든다는 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사고가 터질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찾으러 온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는 사이토 다카이로, 올해 59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에서 조선과 해양산업을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30년 가까이 일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의 배 만드는 산업, 바다에서 자원을 캐는 산업 전체를 정부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이 차가운 한국의 항구에 서 있었을까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업을 한 번도 진지하게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세계 조선업의 왕좌는 언제나 일본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거제로 떠나기 전날 밤에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다는 그 괴물들은 어딘가 허점투성이일 거라고, 곧 무너질 거품일 거라고. 저는 그 허점을 찾아내 보고서에 적고 일본 조선업이 결코 한국에 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거제 앞바다에서 제 30년 신념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늙은 일본 관료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제가 거제에서 본 것을 함께 보게 되실 겁니다. 수행원 와타나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38살,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해양 설계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번 조사단의 업계 대표로 따라온 사람이었죠. 심의관님, 저 안에 들어가면 제가 직접 결함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야드의 용접 품질이 어떤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30분이면 트집거리 10개는 찾아낼 자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와타나베 말이 맞을 거야.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일본을 위해 여기 온 거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웃음이 며칠 뒤 어떻게 일그러질지를 말이죠. 바닷바람 속에서 짠 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 멀리 4척의 강철산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세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선소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무시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 조선업의 황금기를 직접 만든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일본의 조선소들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하던 야드에서는 매달 거대한 유조선이 진수됐고 세계 각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업복 가슴에 회사 배지를 단 채 집에 돌아오면 어린 저를 무릎에 앉히고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다카이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절반은 일본이 만든 거란다. 우리가 세계 최고야.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고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일본 조선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산업성에 들어갔고 30년을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 조선업은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정부 보조금과 낮은 환율로 겨우 버티는 거품 산업이다. 진짜 기술력은 없고 싼 값에 물량만 찍어내는 하청업체일 뿐이다. 둘째, 바다에서 자원을 캐는 고부가 가치 해양 설비, 그 원조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다. 한국은 그저 흉내만 낼 뿐, 곧 더 싼 중국 물량에 밀려 무너질 것이다. 셋째, 그 중에서도 FLNG라는 건 인류가 만든 가장 어려운 해양 구조물인데 그걸 네 척이나 동시에 만든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허풍이다. 이 세 가지 믿음에는 사실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저는 한국 조선업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국의 조선소들은 너도 나도 해양 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조 원의 적자를 떠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 회사는 손실을 장부에서 숨기다가 5조 원이 넘는 분식 회계 사건으로 터졌고 또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조선소가 있던 도시의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일본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보세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자기 능력을 과신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이 분야에 손도 못 댈 겁니다. 그때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조선업계 전체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 해양 플랜트는 끝났다. 저주받은 사업이다.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더 들여다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 후로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한국 조선업에 관한 보고서가 책상에 올라와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망할 산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오만함의 대가를 저는 거제에서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내내 와타나베는 제 옆자리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떠들었습니다. 심의관님, 제가 한국 야드들 도면을 다 분석해봤는데요. 솔직히 우리 미쓰비시 기술의 짝퉁입니다. 90년대에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저들이 FLNG 4척 동시 건조한다고 떠드는 거 분명 마감 일정 못 맞춰서 곧 위약금 폭탄 맞을 겁니다. 발주처들이 한국에 맡긴 걸 후회하고 있을 게 뻔합니다. 저는 그 말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우리는 그 증거만 잘 찾아내면 돼. 일본 조선업이 한국에 밀린 게 아니라는 걸 본국에 똑똑히 보고하자고.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것 없을 거라고. 곧 실망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거제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거제까지 오게 된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건 일본 조선업계에서는 쉬쉬하는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최대 전력회사가 FLNG 한 척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모두는 그 일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자원을 일본의 기술로 일본의 조선소에서 만든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조선소들은 그 FLNG 입찰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기술 검토 단계에서 자국 야드들이 줄줄이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너무 어렵고 위험하고 적자가 날 게 뻔하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일본 전력회사가 그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산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일본이 자기 나라 전력회사의 FLNG조차 못 만들어서 한국의 머리를 숙여야 한다니. 신문들은 일제히 일본 조선업의 몰락을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발칵 뒤집혔고 윗선에서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사이토 심의관, 자네가 직접 한국 거제로 가서 도대체 무엇이 일본 조선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게. 저는 그 지시를 받고 한참을 분노했습니다. 제가 30년을 바친 일본 조선업이, 그 자랑스럽던 산업이 한국 야드를 견학하러 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하시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절반은 일본이 만든 거란다. 그 자랑스러운 말이 이제는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제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결함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로요. 일본이 진 게 아니라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말입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자 저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조선소는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며 무리하게 내척을 만드는 곳이라면 분명 그렇게 엉망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거대한 작업장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대신 노란 로봇팔들이 일정한 리듬으로 강철판을 옮기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했고 곳곳에 설치된 커다란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타나베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니겠습니까? 외국 손님 온다고 청소 좀 해놓은 거죠. 진짜 현장은 분명 따로 있을 겁니다. 저 화면들도 다 외국에서 사온 시스템일 거고요. 한국이 무슨 수로 저런 걸 직접 만들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보여주기식이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해양사업을 맡고 있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직접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가감 없이 원하시는 대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함이 있으면 결함도 그대로 보십시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묘하게 박혔습니다. 숨길 게 없다.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와타나베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마침 잘 됐군요. 그럼 저 FLNG들 용접부부터 봅시다. 제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30년 가까이 해양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용접 품질만 봐도 그 야드의 실력을 압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한국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현우 부사장은 그 무례함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자신 있는 곳부터 보여드리죠.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당당했거든요. 결함을 찾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차가운 바닷바람이 다시 한번 제 뺨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네 척의 거대한 FLNG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철산을 올려다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거대한 강철산의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저희 30년 신념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정현우 부사장을 따라 첫 번째 FLNG의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볼 때도 거대했지만 안으로 들어오니 차원이 달랐어요. 강철로 된 통로가 끝없이 이어졌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가스 처리 설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개미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미로가 놀랍도록 정연했습니다. 파이프 하나,
밸브 하나가 도면에서 튀어나온 듯 제자리에 정확히 박혀 있었거든요. 와타나베가 곧장 용접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과 자를 꺼내 들었어요. 30년 경력의 그 눈빛에는 곧 결함을 잡아내겠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용접선부터 봅시다. 한국 야드는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겉은 매끈해 보여도 속은 기포투성이일 겁니다. 그는 용접선을 따라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1m, 2m, 5m.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자를 대보고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어보고 다시 손전등을 비췄어요. 그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상하군.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 용접선이 너무 균일합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균일도는 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구간을 전부 이렇게 했다는 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손전등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부사장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용접선은 사람이 한 게 맞습니다. 단, 사람이 직접 용접봉을 잡은 게 아니라 사람이 로봇을 가르쳐서 한 거죠. 로봇은 1mm의 오차도 없이 같은 동작을 수만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332m짜리 선체 전체가 보신 그대로 균일합니다. 와타나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함을 찾으러 온 사람이 결함을 단 하나도 찾지 못한 겁니다. 30분이면 10개를 찾겠다던 그 자신만만함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첫 번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싼 값에 물량만 찍어내는 하청업체일 뿐이라던 그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용접 하나 잘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라고.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정현우 부사장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챕터 5점 일본에도 없는 기술. 정현우 부사장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조선소 중앙의 거대한 통제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화면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화면에는 지금 건조 중인 FLNG, 네 척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파이프 하나하나, 용접점 하나하나가 실제 현장과 똑같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로봇이 강철판을 용접하면 화면 속 그 부위에도 똑같이 표시가 떴어요.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김선재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조선소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의 조선소죠. 설계, 부품 구매, 용접, 시운전, 이 모든 과정의 정보가 이 한 곳에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그 화면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와타나베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외국에서 사온 거겠죠. 한국이 직접 만들 리가 없습니다. 김선재 엔지니어가 잔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외국 시스템을 써봤는데 저희 조선소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9년 동안 저희 손으로 하나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9년. 그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 9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 한쪽에 빨간 알림이 떴습니다. 김선재 엔지니어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마침 보여드리기 좋은 상황이네요. 방금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스 배관 한 구간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설계 변경. 그건 해양 플랜트의 저승사자였거든요. 발주처가 설계를 바꿔달라고 하면 공사가 멈추고 일정이 밀리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0여 년 전 한국 조선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바로 이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조차 이 앞에서는 진땀을 흘렸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제 저 매끈한 시스템이 어떻게 멈추는지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제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갔습니다. 김선재 엔지니어가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바뀐 설계가 그대로 화면 속 가상 조선소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그 정보가 곧바로 현장의 로봇에게 전달됐어요. 화면 속에서 해당 구간의 작업 순서가 자동으로 다시 짜였습니다.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1초도요. 설계가 바뀌어도 사람이 일일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전체 공정을 다시 짜고 로봇에게 새 작업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 변경이 와도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30년 경력의 저는 너무도 잘 알았거든요. 한국 조선소를 죽인 바로 그 약점, 설계 변경 때문에 공사가 멈추고 적자가 나던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한국은 첨단 기술로 완전히 정복해버린 겁니다. 가장 아팠던 상처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꿔놓은 거죠. 옆을 보니 와타나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리 미쓰비시에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두 번째 믿음마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해양 설비의 원조는 일본이고 한국은 흉내만 낼 뿐이라던 그 믿음 말입니다. 흉내라니.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제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복도에서 낯선 외국인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키가 큰 서양인 남자였어요. 정현우 부사장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이분은 토탈에너지의 프로젝트 총괄 피에르 씨입니다. 두 번째 FLNG를 발주한 회사죠. 직접 진행 상황을 보러 오셨습니다. 피에르라는 남자는 저에게 손을 내밀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정현우 부사장이 통역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오셨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엔 일본 조선소를 알아봤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다 접촉했죠. 그런데 전부 거절하거나 못한다고 하더군요. FLNG 같은 초고난도 설비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옆에 선 와타나베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피에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봤지만 FLNG, 내척을 동시에 그것도 일정에 맞춰 만들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삼성중공업 한 곳뿐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쉘도, 우드사이드도, 미국 멕시코만 프로젝트도 전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FLNG가 모두 14기, 그중 9기를 삼성중공업 한 곳이 따냈다는 건 시장의 64%를 한 회사가 독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64%. 그건 더 이상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와타나베가 견디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못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겁니다. 위험해서 일부러 피한 거라고요. 피에르는 그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위험해서 피한 것과 위험을 이겨내고 해낸 것. 발주처 입장에서 그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저는 위험을 피한 회사가 아니라 위험을 이겨낸 회사에 14조 원을 맡깁니다. 와타나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는 말. 그건 제가 본국에 가서 쓰려던 보고서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발주처의 단 한마디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간 겁니다. 위험을 피한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패배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어렵고 위험한 일에 덤빌 배짱을 잃어버린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그 죽음의 사업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걸까? 무엇이 이들을 일으켜 세운 걸까? 그 답을 저는 다음 날 정현우 부사장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한국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현우 부사장이 저를 조선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내 척의 FLNG가 아침 햇살 아래 장엄하게 서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의관님, 이 회사가 10여 년 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아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때 저희는 해양 플랜트에 회사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회사 사업의 90%를 해양 플랜트로 채웠죠. 원래 30%였던 걸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배럴당 $110였던 게 $25까지 떨어졌어요.
바다에서 기름을 캐려면 최소 65달러는 받아야 수지가 맞는데 25달러라니. 발주처들이 줄줄이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거대한 구조물들이 주인을 잃고 바다에 방치됐습니다. 첫 해에만 1조 8천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그 적자는 한 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9년이었습니다. 9년 동안 저희는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댔습니다. 9년. 어제부터 자꾸 들리던 그 숫자의 정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만 명의 동료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용접하던 사람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거제의 식당과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가라앉는 것 같았죠. 저는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 계셨습니다. 한동석 사장님이라고 제 평생의 스승이셨습니다. 해양 사업에 회사의 미래를 걸었던 분이죠. 유가 폭락은 그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모든 비난을 혼자 떠안고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정현우 부사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떠나시던 날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우야, 도망치지 마라. 모두가 이 사업을 저주받았다고 손절하라고 할 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가장 깊은 바닥을 견뎌 낸 사람만이 누구보다 단단해질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아파했던 이 약점이 언젠가 가장 강한 무기가 될 거다. 그때까지 절대 도망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떠나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았어요. 9년 동안 적자를 견디면서 왜 우리가 졌는지 그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설계 변경 때문에 공사가 멈춰서 비용 통제가 안 돼서 졌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래서 그 약점을 정복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과 로봇으로요. 어제 보신 그 시스템이 9년의 고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 매끈한 통제실도 1mm의 오차도 없는 용접선도 설계 변경에도 멈추지 않는 공정도 전부 9년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심의관이 한국 조선소 언덕에서 눈물을 흘리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눈물은 한국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무너졌을 때 비웃었습니다. 다시는 못 일어선다고 단정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바닥에서 도망치지 않고 9년을 버텨 마침내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어땠습니까? 위험하다는 이유로 도망쳤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에 덤빌 배짱을 잃어버렸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운 건 기술을 잃는 게 아니다. 진짜 무서운 건 다시 덤벼들 배짱을 잃는 거다. 아버지의 그 예언이 거제의 언덕에서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타나베였습니다. 심의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한낱 심파극에 넘어가시는 겁니까? 저런 눈물 짜는 이야기는 어느 회사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 온 겁니다. 잊으셨습니까?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동도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청년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가 위험한 짓을 꾸미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와타나베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서였어요. 문을 두드리자 그가 노트북을 황급히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화면을 봐버렸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이게 뭔가. 그의 보고서에는 우리가 본 것과 정반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야드의 용접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디지털 시스템은 외국 기술의 짜깁기에 불과하다. FLNG, 내척 동시건조는 무리한 일정으로 곧 사고가 예상된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네, 없는 결함을 지어냈군. 우리가 본 건 이게 아니잖아. 용접선엔 결함이 단 하나도 없었어. 시스템은 저들이 직접 만든 거고. 와타나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사실대로 쓰자고요? 일본이 한국에 완패했다고.
미스 B 씨가 도망친 자리를 삼성이 차지했다고 그렇게 본국에 보고하자는 겁니까? 그럼 우리 미스 B 씨는 끝장입니다. 일본 조선업의 자존심은요. 심의관님, 진실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게 진실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실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는 그 말. 우리에게 유리한 게 진실이라는 그 말. 저는 그 순간 일본 조선업이 왜 무너졌는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이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자존심을 덮으려는 이 비겁함. 이것이야말로 일본을 침몰시킨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와타나베, 자네는 지금 일본을 지키는 게 아니야. 일본을 2번 죽이는 거야. 뭐라고요? 한국이 우리를 이긴 건 우리보다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야. 자네 말대로 처음엔 우리가 더 앞섰지. 하지만 한국은 9년 동안 자기 약점을 똑바로 마주보고 정복했어. 우리는 어땠나? 위험을 피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자네처럼 거짓 보고서나 쓰고 있지. 이 보고서가 본국에 올라가면 일본은 또 진실을 외면할 거야. 그리고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 거야. 와타나베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심의관님이 한국에 넘어가셨군요. 30년 경력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30년 경력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진실을 써야 해. 나는 이 거짓 보고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겠네. 저는 그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창밖으로 거제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멀리 내 척의 FLNG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에도 작업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9년을 견뎌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초의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본국에 돌아가면 본 그대로 쓰겠다고. 일본이 무엇을 잃었는지, 한국이 무엇으로 일어섰는지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쓰겠다고. 하지만 제 결심은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와타나베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그가 꺼낸 카드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본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국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이토 심의관, 자네가 한국에 매수됐다는 보고가 올라왔네. 와타나베가 먼저 보고서를 보냈어. 한국 야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자네가 그걸 덮고 한국 편을 들고 있다더군. 사실인가?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와타나베가 저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인 겁니다. 자기 거짓 보고서를 본국에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저를 매국노로 몰아붙인 거였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기도 전에 진실을 말할 자격부터 빼앗으려는 비겁한 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국장님, 그 보고서는 전부 거짓입니다. 와타나베가 없는 결함을 지어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한국 야드의 용접에는 결함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 믿지 못하시겠다면 검증단을 보내십시오. 일본이 직접 와서 직접 보십시오. 그게 진실을 가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국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좋네. 검증단을 보내지. 단, 결함이 없다면 와타나베가 책임을 질 거고, 결함이 있다면 자네가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알겠나. 저는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네. 제 30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현우 부사장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일본 검증단이 온다는 것, 와타나베가 결함을 조작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모든 걸 걸었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부사장님, 부끄러운 부탁입니다만 저 용접부를 일본 검증단 앞에서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명예가, 아니 진실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현우 부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숨길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 지금도 똑같습니다. 검증단이 원하는 곳, 어디든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결함이 있으면 결함을 보여드리고, 없으면 없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건 거짓을 말한 사람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사흘 뒤, 일본에서 검증단이 도착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의 최고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어요. 그들은 매서운 눈으로 첫 번째 FLNG에 올랐습니다. 와타나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조작한 결함 위치를 검증단에게 큰 소리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용접선 내부에 심각한 기포 결함이 있습니다. 잘라서 확인해 보십시오. 검증단은 그 자리에서 용접부를 절단의 단면을 검사했습니다. 정밀 장비로 내부까지 샅샅이 들여다봤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갑판 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검증단장이 단면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결함이 없습니다. 기포 하나 없습니다. 이건 우리 미쓰비시 최고 등급보다도 균일합니다. 와타나베 씨, 도대체 어디에 결함이 있다는 겁니까? 와타나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다른 곳을 가리켰어요. 거기도 결함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보고서에 적은 모든 결함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일본 최고 전문가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검증단장이 와타나베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없는 결함을 지어내서 우리 모두를 속이려 했군. 일본 조선업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명예를 더 깊은 진흙탕에 처박은 거야. 이건 본국에 정식으로 보고하겠네. 와타나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던 그의 오만은 결국 그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자존심을 덮으려던 그 비겁함이야말로 일본 조선업을 침몰시킨 진짜 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을 말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진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보조금도 환율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할 용기, 약점을 똑바로 마주 볼 용기, 어렵고 위험한 일에 다시 덤벼들 용기. 일본은 그 용기를 잃었고 한국은 9년의 바닥에서 그 용기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본국으로 돌아가 본 그대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단 한 줄도 거짓 없이, 단 한 줄도 숨김 없이 적었습니다. 한국이 9년의 적자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가장 아팠던 약점을 어떻게 가장 강한 무기로 바꿔냈는지, 그리고 일본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요.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저는 제 평생 가장 쓰기 어려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이 다시 일어서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였던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니.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고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절반은 일본이 만든 거란다. 우리가 세계 최고야. 그 자랑스러운 말이 이제는 제가 후배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들려줘야 할 교훈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보고서는 일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의 전력회사는 삼성중공업에 FLNG를 정식으로 맡겼고, 더 나아가 일본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거제로 보내 그 기술을 배우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한국 야드를 비웃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야드에 배우러 가는 처지가 된 겁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거제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결함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인솔하고 그들을 한국에 배우러 데려온 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청년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처음엔 자존심 상해하던 그들이 거제 앞바다의 내척의 괴물을 보는 순간 저처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제 조선소 정문 앞에서 정현우 부사장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또 오셨군요, 심의관님. 이번엔 좋은 일로 오셨네요.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 일본의 후배들을 부디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기술만 가르치지 말고 그 9년을 견뎌낸 정신도 함께 가르쳐 주십시오. 도망치지 않는 법을요. 정현우 부사장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가 떠나간 스승 한동석 사장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아픈 약점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마침내 거제 앞바다에 내 척의 거대한 괴물로 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첫 번째 FLNG가 마침내 완성되어 바다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백고동 소리가 거제의 하늘에 길게 울려 퍼졌어요. 영하 163도로 천연가스를 얼려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이는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바다 위 공장이 세계의 바다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백고동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한때 한국을 비웃으며 그 결함을 찾으러 왔던 늙은 일본 관료가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라며 후배들을 데려왔으니까요. 가르치던 제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이라 자부하던 자가 제자가 되는 데에는 거창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장 깊은 바닥에서 도망쳤고 누군가는 그 바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차이 하나가 9년 뒤 세계의 왕좌를 갈랐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짐합니다. 일본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단,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어렵고 위험한 일에 덤벼들 용기를 되찾는다면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한국의 거제 앞바다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깊은 바닥을 견뎌낸 사람만이 다시 일어섰을 때 누구보다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료가 거제 앞바다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우리를 비웃던 나라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건 9년의 바닥에서도 끝내 도망치지 않은 우리의 뚝심이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약점을 가장 강한 무기로 바꿔낸 묵묵히 버텨낸 이 땅의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